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가는 아들과 남편, 이렇게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어요. 평소 여기 올라오는 사연 잘 듣고 있는데요. 보면 남편 때문에 울고 웃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꽤나 했던지라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저밖에 모르는 착한 남편,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려 했는데 현명하신 시어머니 덕분에 지금은 잘 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나가 볼게요. 사실 저는 부모 얼굴도 모르는 혈혈단신 고아예요. 엄마란 사람은 저를 낳자마자 보육원에 버렸고요. 그 뒤로 한 번도 찾으러 온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땐 동화 같은 희망을 품기도 했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유명 배우가 내 친부모라서 뒤늦게 만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재벌집에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입양한다거나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건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통 입양되는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기들이었어요. 좀 나이가 있는데 입양된다 싶으면 얼굴이 예뻤죠. 하지만 전 어리지도 않았고요. 얼굴도 특출나게 잘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성적이고 낯도 많이 가려서 어른들에게 예쁨 받는 아이도 아니었죠. 한때는 그런 현실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덕에 독립심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육원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서울로 올라와 일자리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나라에서 준 자립지원금이 있어서 그걸로 반지하 원룸을 구해 살았죠. 가방끈도 짧고 변변한 기술도 없는 저를 뽑아줄 회사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넣으니 몇 군데 연락이 오긴 하더군요. 그중 가장 돈을 많이 준다는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소형 가전기구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저는 인사경영팀에서 격리 업무를 맡았죠. 그땐 몰랐어요. 그곳에서 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될 줄은. 다 20살이던 제게 사회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익어 수월해졌지만 동료들에게 부침성 있게 구는 건 힘들었죠. 오죽하면 사수가 저를 따로 불러서 너도 승진하고 싶으면 윗사람들하고 먼저 아양도 떨고 따로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래. 네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런 써바사바를 안 하면 다 소용없다고. 네 뒤에 들어오는 후임한테 밀릴 수도 있어. 하면서 충고를 해줄 정도였어요. 사수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죠. 일만 열심히 하면 언젠간 회사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역시 동화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다음 날부터 사수의 충고대로 먼저 상사들에게 인사도 하고 탕비실에서 커피도 타서 건넸어요. 다들 갑자기 왜 이러냐고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좋아해 주더군요. 제대로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같은 동기들이 보기엔 위협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하루는 화장실에서 고단한 몸을 쉬고 있는데 세면대 쪽에서 동기들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요즘 지수씨 왜 저렇게 남자 상사들한테 아양을 떨어? 어머, 너도 느꼈어? 왜 저러나 몰라. 여시같이. 그러니까 다들 지수씨만큼만 하라면서 뭐라고 하잖아. 커피 타는 게 내 일도 아닌데 짜증나. 우리 제 친구 얼른 승진하고 싶은가 보지. 보육원에서 큰 고아라잖아. 딱 봐도 독종이야, 독종. 동기들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돼서 꽂혔어요. 화장실 변기에 앉아 한참을 숨죽이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던 걸 그만뒀어요. 동기들의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거슬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한번 눈 밖에 나버리자 동기들은 대놓고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저는 동기들과 일적인 얘기 외엔 말도 붙이지 못했고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게 됐습니다. 곧 다른 직원들도 그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며 슬그머니 저를 떠보더군요. 그럼 전 미주알 고주알 말하기도 못해서 그냥 아무 일도 없다고 했어요. 다들 그쯤에서 물러나주곤 했죠. 어차피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언젠가부터 회사 생활이 지옥같이 느껴졌어요. 직접적인 따돌림이 없다고 해도 소외감과 외로움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죠.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퇴사까지 고민하게 되더군요. 그런 제 모습이 심상치 않았던 걸까요? 하루는 같은 팀 대리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아니, 지수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딱 봐도 일이 있는 사람 얼굴인데 요즘 부쩍 어두워졌잖아요. 밥도 혼자 먹고 혹시 동기들하고 무슨 문제 있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말해봐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울게요. 대리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제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결국 동기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는다는 걸 고백했죠. 대리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굳이 어울릴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나랑 수다 떨고 나랑 같이 밥 먹어요. 하더군요. 빈말인 줄 알았는데 대리님은 그 뒤로 점심시간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같이 밥을 먹자면서요. 부내 식당에서 어색하게 점심을 먹은 뒤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죠. 누군가 그렇게 저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언젠가부터 대리님을 점점 남자로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고아로 태어나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친절이 독이 되고 만 거죠. 홀로 가슴앓이 하던 어느 날 저는 결국 술에 잔뜩 취해 대리님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무슨 일 있냐면서 나타난 대리님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당황하던 대리님은 이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거절이었죠. 지수씨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지금은 내가 연애를 할 상황이 안 돼서. 거짓말. 그냥 제가 싫은 거잖아요. 예쁘지도 않고 고아라서. 술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엉엉 울면서 대리님에게 매달렸죠. 그래도 저 좋아해 주시면 안 돼요? 전 대리님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 같은 놈이 어디가 그렇게 좋다고. 우리 집 엄청 가난해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세 식구 먹고 살고요. 노름하던 아버지 때문에 빚도 어마어마해요. 이래도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대리님만 저 좋아해주면 돼요. 대리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제 머리를 쓰다듬어줬죠. 전 그런 대리님에게 다짜고짜 입술을 부딪혔습니다. 생전 남자 손 한번 잡아본 적 없던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대리님은 거부하지 않았죠. 저희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입을 맞췄고요. 그대로 인근 숙박업소에 들어가 하룻밤을 함께 했습니다. 전 그렇게 저희 둘이 연인 사이가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죠. 그날 이후 대리님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적인 얘기도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했고요. 점심시간에도 다른 상사들과 같이 밥을 먹더군요. 슬프고 비참했어요. 이제 그만 이 짝사랑을 끝내야 될 때라는 걸 깨달았죠. 고민 끝에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요. 대리님과 별다른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니 당장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저는 여기저기 다시 이력서를 내면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몸이 너무 무겁고 머리가 자주 아팠어요. 무엇보다 하루 종일 멀미를 하는 것처럼 속이 미식거렸죠. 나아지겠지 하고 버텼지만 나중에 속이 너무 울렁거려서 밥 한 술도 뜰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병원에 갔고요. 거기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임신입니다. 이제 12주 됐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음엔 남편과 같이 오라는 선생님의 당부를 흘려들으며 그대로 병원 밖을 나왔습니다. 대리님의 아이였어요. 제가 하룻밤을 함께 보낸 남자는 그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차마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애를 지울 용기는 더더군다나 없었지만요. 저는 고민 끝에 대리님에게 연락해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거절할 줄 알았는데 알겠다고 하더군요. 몇 주 만에 다시 만난 대리님은 왠지 모르게 얼굴이 상해 있었어요.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싶어서 마음이 쓰였죠. 맞아요. 저는 그때까지도 대리님에 대한 마음을 접지 못하고 있었죠.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예요? 그게 실은. 그러니까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대리님의 반응이 너무 무서웠어요. 보나마나 화를 내면서 애를 지우라고 할 텐데 과연 내가 애를 지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죠. 그렇다고 그 애를 낳아서 홀로 키울 자신도 없었어요.
결국 얼굴도 모르는 내 어머니처럼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게 되는 걸까? 팔자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만 나더군요. 제가 말없이 계속 눈물만 흘리자 대리님이 제게 냅킨을 권해줬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괜찮으니까 천천히 얘기해요. 하더군요. 대리님의 그 한결같은 자상함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었자네. 저 임신했어요. 대리님이랑 제 아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대리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긴 침묵이 제 감춰져 있던 모성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제 아빠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아기가 너무 가여웠어요.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우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키울 거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대리님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운다고 그래요? 결혼해야죠. 결혼합시다. 대리님의 생각지도 못한 프로포즈에 전벙 찌고 말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결혼이라니.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당연하죠. 네. 아니, 우리 애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같이 책임져야죠. 지금 책임감 때문에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수씨 그렇게 나가고 나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게 바보같이 지수씨 놓친 게 너무 후회됐다고요. 근데 먼저 이렇게 또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대리님은 제 쪽으로 다가와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마치 꿈만 같았죠. 지금 하는 말 거짓말 아니죠? 진짜인 거죠? 그럼요. 제가 뭐하러 거짓말을 해요? 저는 대리님의 품속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뱃속의 아이도 아빠를 만났다는 기쁨 때문인지 함께 우는 것 같았죠. 그 뒤 저는 바로 대리님과 간소하게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둘 다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죠. 남편이 쓰던 방에 침대만 하나 새로 들여 신방을 꾸몄는데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더군요. 우려와 달리 시가에선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드디어 내가 손주를 보는구나. 이 녀석이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서 평생 할머니는 못 될 줄 알았어. 하면서 뱃속의 손주를 환영해 주셨죠. 다정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뱃속의 아기까지 이제야 진정한 내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전에 없던 안정감이 따뜻한 물처럼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마냥 핑크빛이었던 건 아니에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였죠. 시아버지가 노름으로 진빚진 나날이 이자를 불려가고 있었어요. 거기다 설상가상 시아버지는 또 노름을 한답시고 대부업체에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신용불량자라서 대부에 손을 댄 모양인데 이자가 시중은행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거기다 이자 납입이 하루만 늦어도 미친 듯이 전화가 왔습니다. 급기야 나중엔 남편 직장까지 찾아가겠다며 협박을 하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뭐라도 해야 했죠. 때마침 동네 분식집에서 주방 보조를 구하더라고요. 이거다 싶어서 바로 가게 사장님께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바로 난색을 표하더군요. 아휴 임산부가 어떻게 이래요. 됐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저 이제 입덧도 안 하고요. 몸도 완전 가벼워요. 그리고 저 음식 진짜 잘하거든요. 한 번만 믿고 맡겨주세요. 네? 거듭된 부탁에 결국 사장님은 일주일만 일해보라고 하더군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자를 거라고요. 전 사장님 손을 붙잡고 거듭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가에선 난리가 났어요. 홀몸도 아닌 애가 무슨 일을 하냐면서 반대하셨죠. 혹시라도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냐고요. 남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나 당신 고생시키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니야. 당장 가서 일 못하겠다고 해. 그럼 당장 아버님이 이번에 대부업체 진빚은 어떡하고? 그거 안 갚으면 당신 회사까지 찾아간다잖아. 그건 아버지 도로 알아서 하라고 할 거야.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아버님이 그 빚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시아버지와 함께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 이미 그분에 대해 대충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디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해 돈을 벌 수 있는 분은 아니었죠. 늘 술과 도박에 미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옛날엔 시어머니가 식당 일로 생계를 꾸려나갔고 그 뒤로는 남편이 바통 터치를 한 거였어요. 제 지적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전 그런 남편을 가만히 끌어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래보고 무리다 싶으면 바로 그만둘게.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제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남편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 뒤로 저는 분식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다행히 입덧은 오지 않았고요. 몸이 좀 무겁긴 했지만 견딜만 했어요. 사장님은 아이 뱃속의 아기가 벌써부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네. 엄마 힘들지 말라고 얌전히 있나 봐. 하더군요. 아기한테 참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답니다.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도 제가 번 돈으로 조금씩이지만 빚을 갚아나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 10년만 고생하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뱃속의 아가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었을까요? 가게에서 하루 종일 김밥을 싸다 퇴근한 날이었어요. 소풍 시즌이라서 그쯤엔 매일같이 서서 김밥만 말았죠. 남은 김밥을 싸들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는데 뜨끈한 무언가가 쏟아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전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임산부라고 119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아기는 하늘나라로 떠난 뒤였어요. 병원에선 유산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원래 임신 초기에는 자주 이런 일이 생겨요. 산모님 탓 아니니까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은 제게 별다른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모든 게 다 저 때문인 것만 같았죠. 돈 더 준다는 말에 괜히 추가 근무를 해서 괜히 분식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괜히 남편을 만나 애를 가져서 자책의 끝엔 결국 남편을 괜히 만났다는 후의 만남도군요. 남편을 원망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할 따름이었죠.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던가 봐요. 퇴원해 집에 돌아온 날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남들은 임신하면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호강한다는데 당신은 못난 남편 만나서 임신하고도 죽어라 이러고 결국 아이까지. 내가 죽일 놈이야. 그게 왜 당신 탓이야. 내가 멍청했지. 엄마라는 게 아기가 힘들다고 신호 보내는 것도 모르고 그저 일만 했으니. 내가 너무 한심해. 죽고 싶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없으면 나도 죽어.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아기는 좋은 곳에 갔을 거야. 그러니까 잊자. 이제 당신 몸 추스르는 것만 생각하라고. 남편의 다정한 위로 덕분에 저는 조금씩 몸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제 옆에서 저를 위로하며 수발을 들어주셨죠. 아가, 이 죽 좀 먹어봐라. 너 좋아하는 닭고기 넣고 끓였다.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반쪽인데. 애는 또 가지면 되니까 일단 내 몸만 생각해라. 알았지? 이거 좀 식기 전에 먹어봐라. 시어머니는 마치 딸을 보살피듯 정성껏 저를 챙겨주셨어요. 평생 고아로 자란 저는 엄마가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어서 눈물이 났죠. 아니, 새아가. 왜 우니? 응? 죽이 입에 안 맞아? 아니요. 그냥 얼굴도 모르는 엄마 생각이 나서. 아이고, 가여운 것. 우리 한 식구 아니냐? 시엄마도 엄마는 엄마지. 뭐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라. 우리 딸, 엄마가 뭐든 다 해줄 테니까. 아이를 잃은 그의 봄, 저는 시어머니와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됐어요. 남들은 시집살이 때문에 시자라면 꼴도 보기 싫어한다는데 하늘에서 제게 가족을 빼앗아간 대신 지금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준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어머니의 간병으로 몸을 회복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좀 더 쉬라면서 말렸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빚을 생각하면 마냥 누워만 있을 수 없더라고요. 몇 달 쉬었던지라 적응이 힘들 줄 알았는데 다행히 금세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아휴,
나는 여기 젊은 새댁이 좀 만들어줘. 같은 김밥이랑 라면도 이상하게 새댁이 만든 게 더 맛이 좋더라고. 어머, 나도 그런데. 새댁 고향이 전라도요? 어쩜 그렇게 손맛이 좋아? 언젠가부터 단골 손님들은 저만 찾기 시작했어요. 살면서 한 번도 뭘 잘한다는 칭찬을 들어본 적 없던 저는 너무 기뻤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군요. 지수씨, 사실 내가 조만간 가게 분점을 낼까 하는데 거기를 지수씨가 좀 맡아주면 어때? 사장님의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요? 왜요? 지수씨 성실하잖아. 음식도 잘하고. 분점 맡아주면 거기서 나오는 매출의 10%를 또 따로 월급으로 줄게. 파격적인 조건에 전 당황했어요. 쉽게 결정을 못하겠더군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사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한번 고민해봐. 지수씨 얘기 그렇게 된 게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 지수씨가 일을 잘하니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고. 그게 왜 사장님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어. 어쨌든 며칠 생각해보고 얘기해줘. 전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상의했어요.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직원을 붙여준다고 했으니 일은 지금보다 덜하면 덜했지 더하진 않을 거고 무엇보다 매출의 10%를 더 준다는 조건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어깨가 무거워지겠지만 그래도 나 한번 해보고 싶어, 여보. 그래,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무 무리만 하지 말고. 남편은 그런 제 뜻을 지지해줬어요. 전 몇 달 뒤 분점이 개업하자마자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 출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사장님은 뭐든 제 뜻대로 해보라면서 분점 일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재료 수급부터 조리, 사람 충원까지 전부 제가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그래도 보람찼어요. 하루하루 손님이 늘어갈 때마다 제 마음을 응원해줬어요. 손님이 늘어갈 때마다 뿌듯했죠. 그런 제 노력이 빛을 본 걸까요? 가게를 연 지 2년쯤 지났을 때부터 분점 매출이 본점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의 10%가 제 월급의 보너스로 들어왔는데 언젠가부터 그 보너스가 월급보다도 많아졌죠. 전 사장님에게 월급이 너무 많다고 좀 적게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무슨 소리야,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 전부 지수씨 능력이야. 오히려 지금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월급을 올려주셨죠.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참 감사했습니다. 어느새 제가 버는 돈이 남편 월급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자만 내기 급급했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 원금도 같이 갚을 수 있었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빛이 보인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쯤 남편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간혹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도통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저는 혼자서 속을 끓이다 못해 슬쩍 시어머니를 떠봤죠. 어머님 그이가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밥도 통 안 먹고 밤에 잠도 잘 못 자서요. 혹시 뭐 찝히는 거 없으세요? 그게 말이다. 대답을 망설이던 시어머니는 끈질긴 제 닥달에 결국 입을 열었어요. 실은 상혁이 꿈이 원래 변호사였거든. 꼬시 공부하다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그만두고 취업한 거야. 얼마 전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을 만난 것 같은데 자기 빼고 다 변호사가 됐으니 속이 좀 쓰리겠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한때 법조인을 꿈꿨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남편이 집안 형편 때문에 그 꿈을 포기했을 걸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날은 저도 남편처럼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내로 나갔어요. 때마침 곧 남편 생일이라서 잊지 못할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그 주말 남편에게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죠. 이게 뭐야? 당신 나 모르게 선물도 준비한 거야? 응, 얼른 풀어봐. 남편은 기대 섞인 표정으로 포장지를 풀었어요. 안에는 고시 공부에 필요한 학용품과 책이 몇 권 들어있었죠.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저와 선물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지금이라도 당신이 하고 싶은 공부해.
돈은 내가 더 벌면 되니까. 됐어. 이제 와서 무슨. 나 요즘 행복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손님들한테 인정받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당신도 그런 기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응? 난 괜찮아. 내가 무슨 염치로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공부를 하겠어. 이이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변호사 사모님 되고 싶어서 그래. 좀 받아주라. 농담처럼 말을 꺼내며 남편의 팔을 툭 쳤어요. 웃으라고 한 말인데 남편은 울더군요. 여보, 고마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할게. 조금만 기다려. 당신 변호사 사모님 만들어서 호강시켜 줄 테니까. 정말이지? 약속했다? 그 뒤로 남편은 바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퇴직금이 꽤 두둑하게 나와서 그걸로 학원을 끊어 공부를 시작했죠.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 내신 빠른 합격을 기대했는데 고시의 벽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 해에도 그 이듬해에도 남편은 안타깝게 낙방했습니다. 세 번째 떨어졌을 땐 결국 고시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말렸어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뽑아야지. 여기서 포기하는 게 어디 있냐고 한 소리 했죠. 그치만 더는 당신 혼자 고생하는 꼴 못 보겠어서 그래. 허리며 무릎이며 성한 데가 하나도 없잖아. 남편의 말처럼 그쯤 제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요. 20대 꽃다운 시절을 전부 식당 일에 바쳐서 그런지 성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었죠. 그래도 그 덕에 빚은 많이 줄어 있었어요. 조금만 더 고생하면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당신이 진짜 이젠 포기하고 싶은 거면 나도 받아들일게. 근데 집안 사정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면 그러지 마. 응? 빚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어. 그럼 그때부턴 저축도 할 수 있을 거고. 지금까지 한 게 아깝지도 않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제 말에 남편은 다시 의지를 다잡았어요. 그리고 이듬해 마침내 합격해서 변호사 배지를 달게 됐죠. 좋은 일은 연달아 온다고 그쯤 시아버지의 개인 회생 신청도 받아들여져 빚도 완전히 다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남편의 합격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지인이 일한다는 로펌에 취직해 일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라는 게 바쁘긴 참 바쁘더군요. 새벽같이 나가서 자정이 넘어 들어오니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날이 부지기수였어요. 이해는 했지만 조금 서운하더군요. 그래도 말로라도 그동안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피곤하다면서 저와는 제대로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어요. 불안하더라고요. 10년 가까이 함께 살았으니 이제 좋았던 신혼 시절도 끝났고 제게 질린 건가 싶었죠. 부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애만 보면서 정 때문에 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과 제 사이엔 정을 붙일 아이마저 없었으니까요. 이제 변호사도 됐겠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같이 저녁이나 한 끼 하자더군요. 저번에 남편과 하는 데이트에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남편을 만나니 그 설레는 감정은 씻은 듯이 자취를 감췄어요. 남편의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거든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죠. 아니나 다를까 밥을 먹자마자 남편은 제게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펼쳐보니 이혼 서류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이게 뭐야? 지금 설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미안해. 나 여자 생겼어.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하게 됐고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평생 원망해도 좋으니까 이혼해주라. 남편의 입에서 뱉어지는 잔인한 말에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그동안 씨가 빚을 갚겠다 싶고 고생했던 거,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더 죽어라 이랬던 거. 지난 모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설마 이혼 소장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서명란에 이미 남편 사인까지 되어 있었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거짓말이지? 거짓말하는 거야? 이거 지금 몰래카메라야?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못 믿겠다니 할 수 없지. 남편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곧 웬 젊은 여자가 나타나 남편 옆에 앉더군요. 10년 동안 죽어라 식당 일만 한 저와는 다르게 참 곱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야. 나 이 여자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주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뒤늦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거푸 뺨을 때렸죠. 그런데도 남편은 별다른 반항 없이 그냥 맞기만 하더군요. 제가 상간녀에게도 달려들려고 하자 그제야 저를 막아섰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이러지 마. 내 앞에서 상간녀를 감싸는 꼴을 보자 눈이 뒤집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 웃기지 마.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난 절대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전 그 길로 시가에 들어가 시부모님에게 남편이 바람났다는 걸 말했어요. 시부모님은 도통 믿으려 하지 않더군요. 못 믿겠으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통화를 끝내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바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나이가 있으신 만큼 당분간 병원에서 상태를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그 사이 남편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빨리 이혼해달라는 쪽지와 이혼소장만 남긴 채로요. 그 무책임한 행동에 헛웃음이 나더군요.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걸까요? 남편 없는 집에 홀로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 그 길로 집을 나와 가게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기 시작했죠. 병원에 있는 시어머니와 혼자 된 시아버지가 걱정됐지만 남편의 혈육이라고 생각하니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때 아닌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려가게도 한산한 날이었죠. 평소보다 좀 일찍 마감하고 뒷정리를 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밖으로 나가 영업이 끝났다고 얘기하려던 저는 뜻밖의 손님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우산도 쓰지 않은 채로 서 있더군요. 어머님,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병원에 계셔야 할 분이. 일단 들어보세요. 전 허둥지둥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내어드렸죠. 남편과 끔찍한 이별을 맞이하긴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별다른 억하심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못 챙겨드린 게 죄송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상태가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제가 건네주는 수건을 받지도 않으시고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머뭇거리더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 결국 제가 먼저 퇴근하자 시어머니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상혁이 말이다. 그 길로 이혼 소정만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렸다며. 바깥 양반한테 얘기 다 들었다. 달갑지 않은 얘기에 전 침묵을 지켰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내놓은 커피만 연거푸 들이켰죠. 그러나 이어진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에 그만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너랑 상혁이를 위해서 모든 진실을 덮으려고 했지만 이 못난 애미는 더는 그럴 수가 없구나.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래, 넌 걔랑 10년 넘게 살맛대면서 살았으면서 모르겠니? 상혁이가 어디 그럴 애야? 아들이라고 편드시는 거라면 그만하세요, 어머님. 상혁 씨가 직접 본인 이모로 얘기했다고요. 바람 피우고 있었다고. 이제 다른 여자 사랑하니까 이혼해달라고. 그 지긋지긋한 빚을 다 청산해준 게 누군데? 자기 뒷발에 하지해준 게 누군데 어떻게 제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는 이미 사인까지 한 이혼소장 내밀면서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을 심지어 저한테 그 여자를 소개해주기까지 했어요. 그때 제 심정을 어머님이 아세요? 어느새 전 다시 그날로 돌아가 있었어요. 남편이 준 끔찍한 고통을 되새기며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핸드폰을 내밀더군요. 그 바람났다는 여자가 혹시 이 여자야냐? 시어머니의 핸드폰 속에는 익숙한 얼굴의 여자가 웃고 있었죠. 딱 한 번 봤을 뿐이지만 단박에 알 수 있었죠. 남편의 내연녀라는 거려? 네, 맞아요. 이 여자예요. 어머님도 그새 소개받으신 거예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셨어요. 그리고 이내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답을 했습니다. 얘는 상혁이 먼 친척되는 애야. 너희 결혼식엔 참석을 못해서 네가 얼굴을 모르니까.
상혁이가 내 연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 모양이다. 마치 외계어를 듣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게 무슨... 상혁 씨가 그런 부탁을 왜 했다는 거예요? 상혁이 그쯤에 건강검진 받았던 거 기억나니? 변호사 되기 전에 다 검사 받아야 한다면서 평안 갔었잖니? 네, 기억나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어요. 어느새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죠. 폐암 말기라는구나. 너랑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지금 내내 병원에 있어. 밥도 안 먹고 치료도 거부하고 있어서 이러다가는 정말 내 아들 잃을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다. 이건 상혁이도 원치 않던 일이고 시부모 잘못 만나서 내내 고생만 했던 내게도 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아 참았는데 그래도 아직 상혁이한테 마음이 있다면 얼굴 한 번만 보러 가주면 안 되겠니? 전 오열하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병원 위치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가는 내내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남편이 폐암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가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시어머니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란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은 한눈에 봐도 병세가 완연했죠. 그 건장했던 남자가 반쪽이 돼 있었습니다. 입술은 잔뜩 말라붙어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어찌나 진하던지 저는 제가 온 것도 모른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윽고 남편도 인기척을 눈치채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를 발견하자마자 두 눈을 커다랗게 떴죠.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아니지? 어머니가 당신 아프다는데, 폐암이라는데. 아니지? 다 거짓말이지? 제 말에 남편은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다 얘기한 거야? 내가 그렇게 비밀 지켜달라고 했는데도? 그럼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야? 당신 진짜 암이야? 곧 죽어? 아니잖아. 거짓말이잖아. 차라리 바람 피운 게 맞다고 해줘. 응? 어느새 전 남편에게 매달려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그런 제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제 겨우 빚 다 갚고 변호사 돼서 당신 호강시켜주나 했는데. 암이라잖아. 뭘 어쩔 수가 없어? 나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도대체 다른 여자가 생겼다느니, 이혼하자느니, 그따위 말은 왜 한 거야? 당신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했잖아. 20대 꽃다운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빚 다 갚는다고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이랬어. 그런데 이제 30대는 폐암 걸린 남편 병수발 들면서 살아달라고?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게 뭐 어때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그랬으면 당신 나 용서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겠어? 제 반문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남편의 가슴을 잇는 힘껏 때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하고 그렇게 헤어지면 혼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그렇게 집 나가버린 뒤로 계속 지옥 속에서 살았어. 미안해, 여보. 다 못난 내 탓이야. 미안해. 남편은 거듭해서 제게 사과했어요. 그 창백하고 파리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더는 때릴 수도 없더군요. 난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그러니까 죽어도 내 남편으로 죽어. 전 남편에게 그렇게 쏘아붙인 후 바로 남편의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치료를 거부하는 남편이 꽤나 골칫거렸는지 의사는 저를 보자마자 잔소리를 쏟아내더군요.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냐고. 제발 남편 좀 설득해달라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바로 남편을 진료실로 끌고 왔습니다. 왜 이래, 여보.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이혼하자, 제발. 응? 더는 나 때문에 당신이 희생하는 꼴 보고 싶지 않아. 남편은 그때까지도 이혼 소리를 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기억 안 나? 나 변호사 사모님 만들어주겠다고. 빚만 다 갚으면 평생 호강시켜주겠다고 한 거. 그건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 그 약속을 어떻게 잊어?
그럼 그 약속 지켜. 항암 치료 열심히 받아서 건강해져서 그 약속 지키란 말이야.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아직도 그걸 모르겠어? 제 말에 어느새 남편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꽉 끌어안아 준 뒤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 알려만 주세요.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말없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던 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현재 상태부터 설명해줬습니다. 남편은 이미 암세포가 전신의 장기로 퍼진 상태였고 생존율이 채 10%도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너무 낮은 생존율 때문에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도 많다고. 그렇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노력해보자고 하더군요. 이미 남편을 한번 잃을 뻔했던 저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거듭 고개를 숙이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더 힘들 겁니다. 앞으로는 식사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드세요. 체력을 길러야 하니까요. 의사의 당부에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사람이 꼬박꼬박 감시할 테니까 안 먹고 싶어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내분이 계셔서 참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전 정말 복받은 놈이에요. 남편의 팔불출 같은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싫지 말은 알았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신 이 손을 놓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뒤 저는 남편의 곁을 지켰어요. 물론 가게일 때문에 하루 종일 남편 곁에 있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이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고마운 일이었죠. 항암 치료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저와 재회한 뒤 다시 살이 오르던 남편은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어요. 피부도 점점 하얗게 질리고 숱 많던 머리칼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상황은 나쁘지 않았어요. 면역 항암제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함께 병용하면서 남편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남편이 병원에 있는 사이 철없는 시아버지는 또다시 노름판에 뛰어들었어요.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하겠다는 등 핑계는 거창했지만 결국 또 빚만 잔뜩 쥐고 말았죠.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조심스럽게 도박 중독 치료를 권했지만 시아버지는 날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며 길길이 날뛸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차마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속만 끓였어요. 돈도 하필이면 대부업체에 빌려서 한 달 이자가 무시무시했죠. 집 전세금이라도 빼야 하나 고민했는데 의외로 문제는 쉽게 해결됐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던 시아버지가 그만 교통사고로 눈을 감고 말았거든요. 정신없이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 시어머니가 말없이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는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 들어있었죠. 어머님, 이 돈은 대체 내 시아버지 보험금이다. 그 인간이 죽어서야 이렇게 사람 놀수를 하는구나. 이 돈으로 빚 갚고 당분간 일도 좀 쉬엄쉬엄 하거라.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죽은 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후련해 하시는 것 같았죠. 하긴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평생 도박에만 미쳐 살았으니 시어머니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남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어요. 물론 아버지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긴 했지만 또 도박으로 빚을 졌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차라리 잘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이 왠지 모르게 안쓰러워서 한참을 안아줬더랬죠. 어쨌든 시아버지의 보험금으로 빚을 청산한 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남편의 병원비는 대부분 들어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식구들의 생활비와 자잘한 치료비가 필요했으니까요. 다행히 제가 운영하던 가게는 그 후로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요. 사장님은 전부제 덕이라면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제게 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남편을 간병하는 한편 죽어라 일한 제 노력이 빛을 본 걸까요? 몇 년 뒤 마침내 남편은 병원 문 밖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추적 검사와 정기검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죠. 남편은 바로 지인의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전 집에서 쉬길 권했지만 남편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둘이 어쩜 그렇게 똑같이 고집이 세냐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이 글을 쓰는 지금 남편은 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답니다. 최근 저희 부부는 한적한 교외의 마당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남편과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 덕분이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남편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요 몇 년 병원의 추적 검사 결과도 좋아서 한시름 놓았죠. 시어머니도 정정하시고 그 사이 태어난 아들도 무탈하게 잘 자라주고 있으니 더는 바랄 게 없네요. 부디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